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모처럼 단독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나올 때는 어떤 이유인지 잘 아시죠? 또 좋은 책 하나 읽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도 드리고 또 책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요즘 출판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가장 큰 화두는 AI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메가 트렌드가 하나 생기고 나면요, 여기에 대해서 얄팍한 상술로 어떤 장사 속 아래 AI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라는 시대는 이렇게 도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5만 가지 낭설이 질비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AI 관련된 서적들 중에서 모두 퀄리티가 좋고 모두 우리가 읽을 만한 좋은 서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책을 잘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도 이런저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자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분야에 정통하기보다는 사회적 통섭을 이루는데 저도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일말의 그런 마음 아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하지 않은 다른 분야를 빨리 캐치업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준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현상을 좀 빨리 캐치하는데 도움받는 도서를 잘 고르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힌트들이 있었는데, 그 힌트들을 활용해서 제일 먼저 눈에 확 띄었던 도서가 바로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 제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I가 워낙 화두니까 AI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 책 좀 팔아보시죠 라고 하려면 당연히 책 제목에 AI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말 AI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책 제목 자체에선 AI라는 단어를 내세우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 듀얼 브레인, 이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본격화될 AI 시대를 어떤 맥락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자의 조작적 정의를 가장 탑으로 올린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 제목을 다시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앞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말 좋은 지침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책 제목 듀얼 브레인이라는 얘기가 다시 왜 저자는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가 섬뜩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앞으로의 시대는 내 두뇌와 AI라는 두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걸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20세기에 인터넷을 처음 마주쳤던 그 시점이 바로 지금과 똑같습니다. 21세기판 인터넷이 바로 AI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초창기 어땠습니까? 인터넷을 일부 선도적인 어떤 엔지니어라든가 또 무엇인가 생산성 있는데 활용하려는 사람들, 뭐 학교에서 숙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객들에게 새로운 접점에서 소통을 해보고자 하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발빠르게 그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새로운 터전들이 생기니까 일반 대중 소비자가 뒤늦게 거기에 치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억나시죠? 이런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어디 투자할 걸. 이런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이커머스 회사 차릴 걸. 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시대에도요, AI를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은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연구 파트가 또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뭔가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좀 더 생산지향적인 사람들이 사실 요 근래 1년 동안 써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구를 많이 도와주는 대학원생 한 분이랑 밥을 먹는데요. 표정이 되게 안 좋길래, 야, 넌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교수님도 아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다시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제 전화도 좀 냉랭하게 받고 저를 잘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최근 나눴던 그 카톡 내용을 전부 고스란히 긁어가지고 그걸 챗 GPT한테 넣어줬대요.
그리고 챗 GPT한테 이 여자친구랑 나눈 대화 내용인데 네가 한번 이걸 읽어보고 여자친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분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챗 GPT한테 자기 개인적인 개인사 또는 연애사에 대한 상담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언젠가 그런 세상도 오겠지 싶었지만 막상 제 눈앞에 도래했었을 때, 그리고 이 저자도 똑같은 상황을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조교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했다니까 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상담을 잘해주디? 그랬더니 정말 잘해주고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 정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난 의심스럽다라고 또 물어봤더니 챗 GPT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또는 근거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더래요. 자, 저는 어떤 면에서 어떤 세상을 봤냐 하면요. 이제 스스로 우리 인간이 나와 가장 친숙하고 나의 개인사를 가장 누군가에게 꺼리낌 없이 솔직담백하게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AI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감정이입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나의 자아보다도 게임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내 캐릭터나 아바타를 훨씬 더 나의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는 내 캐릭터라고 인식하는 세상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거기를 넘어서 AI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정서적 동반자이자 그리고 나의 뭔가 합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이자 선생인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저도 생생하게 이런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서가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책을 또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AI 도서줄 중에 이 책을 선정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책을 볼 때 서문을 가장 먼저 읽어보고요. 왜냐하면 서문에서 책의 저자의 목적성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책의 서문도 역시 그 목적성이 AI라는 이미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도래한 다가온 미래고 이걸 알 수밖에 없다. 알아야만 한다. 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알아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쓴 책이라는 것이 또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선 아직 설익은 그런 도서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저자는 저도 예전에 참고했던 여러 논문들을 직접 작성했던 저자더라고요. 이선 몰릭이라고요. 사실 혁신과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대표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던 분인데요. 따라서 이 책은 복잡다기한 AI를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AI가 내포하고 있는 개인적인 혁신, AI가 내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혁신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찾고 읽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저자의 관점이 거기에 있겠구나라는 걸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구성도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맨 앞부분 1장에서는요. AI가 뭔지를 그래도 설명을 아주 브리프하게 했습니다. AI가 뭔지에 대한 설명만 잔뜩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은 책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AI가 간단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본인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맹당 아래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자, AI의 본질이 이것이니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진단을 해주는데요. 먼저 이 책이 AI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편의상 AI가 이런 걸 학습합니다. AI가 이런 걸 이해합니다. AI가 이런 걸 공감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AI를 수월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의인화한 표현일 뿐이지 AI는 결코 사람이 아니고 AI가 실제 학습하거나 실제 뭔가 소통하거나 실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정말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이게 일반인들의 영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AI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이걸로 돈을 벌고 이걸로 뭔가 자신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이 AI가 우리에게 일상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언가 전문적인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AI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 때도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AI가 주는 그 결과물도 우리가 일상의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수단인 자연어로 대화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툴이 된 겁니다. 그러면 AI를 이렇게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이 LLM인데요. 이 LLM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LLM은요, 우리 인간처럼 단어를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단어에 대한 어떤 문맥상의 내용을 정말 인간과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LM 모델은 텍스트 조각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나올 토큰인 단어와 단어의 일부를 예측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이라는 건 일종의 말 뭉치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LLM 모델은 거대한 언어의 통계적 현상을 분석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의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LLM 모델에는요, 우리가 어떤 단어 뒤엔 주로 어떤 단어가 맞물려 나오고 어떤 단어 뒤엔 어떤 단어가 맞물려 나오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럴싸한 우리하고 소통하거나 공감하는 문장을 또 작성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LM 모델의 가장 취약점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사실 문맥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면 바로 AI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가 직접 해본 문장들 몇 개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화성인이 바나나를 먹었던 이유는? 하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사실 문맥상 황당한 얘기잖아요. 화성인이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그것도 바나나라는 화성에서는 접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물건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달라고 하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문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게 뭔 소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만 AI는 확률적으로 화성인과 그 다음에 바나나 이 두 가지에서 가장 개연성이 그래도 높을 것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LM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 같이 사고한 사고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와 단어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큰들, 이 토큰들의 관계를 예측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우리에게 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LLM 모델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와 단어의 통계적인 개연성, 그리고 통계적인 어떤 관련성을 높게 만들었던 그 결과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우리 인류의 여러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뭐가 녹여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들이 대거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이 많이 담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 중에선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젠더 이퀄리티, 성적인 부분의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종적인 부분의 편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어떤 편견들도 함께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편견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온 대표적인 편견들 중에서는 블룸버그가 2023년도에 연구했던 편견들이 제 눈에는 제일 재밌게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편견입니다. 판사에 대해서 묘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실제 미국 판사의 34%는 여성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에 97%가 남성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판사라는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면 선입견과 편견을 AI가 고스란히 우리 사람에서 물려받아서 본인들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해봐라 했더니 실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은 70% 정도가 백인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응답했었을 때 AI는 70% 정도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즉 유색 인종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I는 여러 가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고스란히 투영했습니다. 그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현실과 부합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최근 전 세계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탑 티어의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물로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사용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미세 조정 작업을 꼭 하는데요. 이 미세 조정 작업은 reinforcement learning, 그 다음에 human feedback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RL,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F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미세 조정을 이렇게 부르고 통칭하는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AI가 잘못 학습하고 있거나 AI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안 되는 것들, 폭력성이 있다든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와 전혀 다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이 책에서도 고스란히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실제 아니며 사람이 AI에게 새로운 데이터의 수정값을 주고 그리고 AI가 올바른 형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파인 튜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그러면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까? 교수님,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술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칼을 의사에게 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칼을 강도에게 주면 사람을 해야 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AI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강권하는 가장 큰 또 다른 이유들 중에 하나는 AI에 대한 디스토피아만 설명하는 책이 있고 AI에 대한 유토피아만 설명하는 책이 있지만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단점들도 전부 조목조목 설명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미세 조정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AI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주는 대상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AI 모델인 GPT 처음 버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바이그잼이라고 하죠. 우리 변호사 시험을 하위 10% 성적으로 낙방했습니다. 근데 챗 GPT에 최근에 4까지 나왔습니다만 세 번째 버전으로 미국의 바이그잼, 즉 변호사 시험을 치렀더니만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하위 10%의 성적이 상위 10%의 성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다양한 고등 관련한 인재를 테스트하는 시험들에서 전부 이제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미 AI 기술력이 거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AI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책에서 앞부분에 아주 간략히 쓰고요. 이 책은 AI 활용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80%는 앞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이 책의 저자는 4가지 원칙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먼저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AI는 우리를 가장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듀얼 브레인입니다. 나라는 사람, 어찌 보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꼼꼼한 사람, 나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AI입니다. 저도 벌써 의인화하기 시작했네요. 자,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작업이 뭐든 간에 AI에게 나의 고민거리, 나의 질문거리를 같이 공유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AI가 교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분야와 접목이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I는 어차피 범용 기술입니다. 접목하지 못할 분야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일단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나의 분야에, 내 업무에 공동 투여를 해보래요.
자, 그런데 그럼 AI가 모두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거냐?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성곽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곽이라고 하면 우리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성곽들을 떠올리시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성만 가보더라도요, 꾸불꾸불합니다. 어떤 데는 망루가 있고 어떤 데는 포탄을 쏠 수 있는 곳이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곽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곽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AI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AI 버전을 가지고 온 내 업무 중에 어떤 부분은 얘가 잘 이해해서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한다. 그럼 잘 못한 부분은 얘한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아니면 얘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했었을 때 좀 더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AI를 나의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기 위해서는 AI를 내 업무 전반에 일단 투영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AI를 인간의 주요 과정에 계속 또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AI가 제시한 결과물들 전부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틀릴 때도 많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답변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말뭉치에 대한 통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는 일종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고유의 관점, 비판적 사고 능력, 윤리적 문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의 여러 업무에 투영해서 AI에게 좀 더 반듯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나와 오랫동안 소통하는 AI는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합성 있는 답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제가 사용하는 AI도 제 대학원에 계신 분들 또는 저를 주로 마주치는 그냥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성숙한 형태의 답변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제 쪽 섹터에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수준의 내용을 희망하는, 아니면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수준의 답변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 AI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적응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AI가 나에게 잘 보인다라는 표현이 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편향적인 답변을 계속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과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준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AI는 점점 특정 사람처럼 우리를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AI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좀 더 부합하는 답변, 원하는 답변을 줬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AI 관련한 회사가 나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해 줬을 때는 가치 중립적이고 도덕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념적 평양성도 없고 그리고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답변하도록 세팅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이념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 그런 지향점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해주는 AI, 결국 저희가 좋아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AI에게 제가 좋아하는 정치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 제가 좋아하는 가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해 주도록 나 스스로 걔에게 강요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강요한 결과물을 받게 되면 나 스스로 또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그 개인임을 이 책은 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를 의인화하는 오류를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우리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최악의 AI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정말 급속도로 발달될 AI를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AI,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한 번에 도출할 수 있는 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스킬인 것이지, 이거를 무시한다든가 못 본 척 한다든가 나중에 이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게 이 책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지능, 듀얼 브레인을 사용하는 4가지 원칙입니다. 2부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2부는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2부는요, 사람으로서 AI, 창작가로서의 AI, 동료로서 AI, 교사로서 AI, 코치로서의 AI, 각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우리가 조금 힘들 때 찾아가는 또 하나의 대상자들이죠. 동료, 교사, 코치,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 그런데 그런 거로서 AI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알고 꼭 쓰셔야 되고, 21세기 인터넷, 또 저자의 표현이 제 표현보다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21세기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정말 듀얼 브레인입니다. 내 머리가 조금 모자르다, 내 머리가 요즘 과부하에 걸려서 뭔가 학습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두뇌를 활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AI는 우리에게 쓰면 쓸수록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책을 통해서 한번 잘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